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치형 샘플월드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학습 전에 샘플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시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샘플월드에서는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여 소환 코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소환하고 소환된 캐릭터는 적을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능들을 구현했을까요? 빠르게 목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샘플월드와 같이 맵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어서 캐릭터를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모델의 제작 방법, 데이터셋의 제작과 활용 방법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캐릭터가 있다면 적이 되는 몬스터가 필요하겠죠? 몬스터의 제작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격할 대상이 준비되었으니 캐릭터가 공격을 하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겠습니다. 공격까지 구현이 되었다면 더 많은 적을 스폰하여 몬스터를 여러 마리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수의 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트 풀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이제 유닛들을 랜덤하게 스폰할 수 있도록 스폰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그 후 월드에서 달성한 웨이브의 값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보상은 방치형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겠죠? 오프라인 보상 구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I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샘플월드를 살펴보면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와 친숙해지길 기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여러분들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처음으로 월드를 생성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월드를 처음 생성하면 맵의 형식은 타일맵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타일맵은 횡 스크롤 형태의 월드를 제작할 때 적합한 맵 형식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메이플 스토리와 유사한 조작감의 월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월드에서는 횡 스크롤 형태의 월드가 아니므로 맵 형식을 변경하겠습니다. 하이라키 창에서 맵스, 맵 공유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스위치 투 렉트 타일 맵을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화면과 같이 타일셋 편집창과 함께 황토색의 배경으로 변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맵으로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하이라키 창에서 맵스, 맵 공유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스위치 투 메뉴를 활용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맵의 형식을 바꾸려면 해당 맵을 편집 중인 상태여야 한다. 시연을 위해 맵을 하나 새롭게 생성하겠습니다. 맵 01, 맵 02로 맵이 두 개가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편집 중인 맵은 꺽쇠 표시가 출력됩니다. 이 상태에서 맵 02의 맵 형식을 변경하기 위해 마우스 우클릭하겠습니다. 맵 01과 다른 메뉴창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맵 형식을 변경하기 위한 스위치 투 메뉴가 없는 광경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맵 공유의 맵 형식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하이라키에서 맵 공유를 더블 클릭한 뒤 맵 공유 편집 상태로 전환합니다. 그 후 맵 공유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스위치 투 메뉴를 통해 맵 형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맵 형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편성했던 타일은 해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타일이 해제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렇게 열심히 배치해둔 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맵 형식을 변경할 땐 신중하게 변경하셔야 합니다. 맵 형식도 바꿨으니 이제 진짜로 맵을 만들어야겠죠? 기존 형식인 타일셋 방식일 때는 좌측에 보이는 프리셋 리스트의 타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렉트 타일 맵에서는 프리셋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타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타일셋을 제작하여 타일을 배치하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일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타일은 맵을 형성할 때 있어 발판이 되는 요소입니다. 렉트 타일 맵의 경우 화면에 네모난 구역이 하나의 공간이며 해당 공간에 타일을 배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일셋은 뭘 하는 녀석일까요? 바로 타일들을 묶어놓는 역할입니다. 혹시 물감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양한 색상의 물감을 사용할 때 사용하려는 색을 매번 튜브에서 짜내는 방식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팔레트에 다양한 색상의 물감을 미리 짠 뒤 이를 사용합니다. 타일셋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타일들을 하나의 타일셋으로 묶은 뒤 필요한 타일을 빠르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타일셋입니다. 예시를 위해 타일셋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활용하여 타일셋을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일셋 편집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타일셋 편집창이 보이지 않을 경우 화면 상단에 타일 에디터 토글 버튼을 클릭하여 타일셋 편집창을 엽니다. 그 후 Create 타일셋 from 템플릿을 활용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타일로 사용하려는 이미지 리소스가 존재하실 경우 Create Empty 타일셋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화면 하단에 타일 추가 버튼을 통해 타일셋 내에 원하는 타일을 추가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타일셋 제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집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Create 타일셋 from 템플릿을 활용하여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리소스로 제작된 타일셋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헤네시스를 활용하겠습니다. 헤네시스를 클릭한 뒤 워크스페이스에 생성된 새 타일셋의 이름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타일셋 제작이 마무리되었다면 타일셋 편집창에 여러 타일이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일셋 편집창에서 원하는 타일을 클릭한 뒤 씬에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샘플월드와 비슷하게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캐릭터들이 배치될 공간을 설정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하나의 칸에 하나의 캐릭터가 배치될 수 있게 하려고 총 8개의 칸을 사용합니다. 캐릭터가 배치될 칸에 타일을 배치한 뒤 몬스터가 다닐 길을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두리에 장식을 위한 타일을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일의 배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 캐릭터의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 플레이어를 클릭한 뒤 아바타 렌더러 컴포넌트의 이네이블을 해제합니다. 아바타 렌더러 컴포넌트는 메이플 스토리에 캐릭터를 출력하기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아바타 렌더러 컴포넌트를 비활성화시켜 플레이어 캐릭터를 보이지 않게 한 겁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이네이블을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 캐릭터가 보이지 않으면서 플레이어가 조작키를 이용해 캐릭터가 이동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맵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맵에 BGM 정도는 삽입할 필요가 있죠? 이번에는 엔티티에 컴포넌트를 생성하거나 추가하는 방법, 리소스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라키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하려는 엔티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맵에 추가하기 위해 맵 공유를 클릭하겠습니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찾아 클릭합니다. 존재하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때는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해 검색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미지를 출력하는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검색하면 찾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하기 위해 New 컴포넌트로 추가하겠습니다. 이어서 New 컴포넌트를 클릭해 새로운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네임 칸에 원하는 이름을 작성한 뒤 Create and Add를 통해 컴포넌트의 생성과 추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배경음을 출력하기 위한 컴포넌트이니 BGM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생성했습니다. 이름 입력을 마치면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컴포넌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엔티티를 제작하려는 경우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합니다. 그 후 Create Script를 클릭한 뒤 Create 컴포넌트를 통해 신규 컴포넌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해서 생성하는 방법은 추후 로직, 데이터셋을 제작할 때도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생성한 BGM 플레이어를 편집하겠습니다. 제작한 컴포넌트를 워크스페이스에서 찾아 더블 클릭하여 열거나 컴포넌트가 부여된 엔티티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 있는 컴포넌트를 우클릭합니다. 이어서 에디트 스크립트를 눌러 스크립트 편집창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퍼티를 생성하겠습니다. 프로퍼티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새 프로퍼티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프로퍼티 상단에 싱크를 논으로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변경합니다. 이어서 앞에 넘버를 클릭해 해당 프로퍼티가 담을 값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현재는 숫자 값을 담는 넘버로 지정되어 있지만 텍스트를 담기 위해 스트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의 이름을 변경하여 프로퍼티의 선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퍼티의 이름을 바꿔야 할 경우 우측에 프로퍼티 메뉴를 눌러 리네임을 활용하면 해당 프로퍼티가 선언된 다른 스크립트에서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프로퍼티의 이름을 BGM ID로 선언한 뒤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onBeginPlay를 추가합니다. onBeginPlay와 같은 메소드의 경우 메이플스토리월드가 정해진 상황에 맞춰 실행되는 메소드로 즉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직접 메소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new를 통해 새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new를 클릭한 뒤 생성한 메소드의 이름을 play bgm으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생성한 메소드의 우측 버튼을 클릭한 뒤 execution 스페이스 세팅을 클릭한 뒤 해당 메소드의 실행 환경을 지정합니다. 샘플월드는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작동될 예정이므로 클라이언트 only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onBeginPlay가 호출될 때 play BGM이 실행되도록 play BGM을 onBeginPlay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서비스를 호출한 뒤 플레이 BGM을 통해 배경음을 월드 시작 시 출력하도록 기능을 구성합니다. 이제 BGM을 출력하기 위해 어떤 BGM을 출력할지 결정하는 값이 필요합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는 이런 리소스를 ID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리소스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월드 에디터 상단에 패널스를 클릭한 뒤 리소스 스토리지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MSW 리소스를 클릭하여 원하는 리소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혹은 AI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드 에디터 상단에 AI랩을 클릭한 뒤 리소스 서치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타입, 카테고리, 이름, 키워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리소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 스토리지에서는 RUID 복사 버튼을 통해 리소스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AI랩의 리소스 서치에서 가져올 때는 원하는 리소스를 클릭한 뒤 정보창에서 좌측 상단에 복사 버튼을 클릭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BGM으로 사용하려는 리소스를 찾은 뒤 RUID를 복사한 다음에 BGM ID에 해당 값을 넣어줍니다. 테스트 플레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BGM이 재생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BGM이 들린다면 맵의 준비가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테스트 시연에서 그림자와 이름표가 보이는 게 거슬리진 않으셨나요?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 플레이어를 클릭한 뒤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에서 Enable 섀도우를 해제하고 네임 태그 컴포넌트를 해제하여 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구성할 차례입니다. 샘플월드에서 캐릭터는 랜덤하게 배치되고 자신의 공격 범위에 적이 들어오면 적을 공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티티를 만드는 방법과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맵의 이름을 샘플월드에서는 인게임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하이라키에서 맵 공유를 마우스 클릭하신 뒤 키보드의 F2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 리네임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엔티티를 제작하겠습니다. 엔티티를 제작하기 위해 하이라키 창에서 현재 편집 중인 맵을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Create Empty를 통해 빈 엔티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엔티티는 맵에 생성된 빈 엔티티라는 이유로 맵 empty라는 이름으로 생성됩니다. 생성된 엔티티의 이름을 원하는 형태로 변경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엔티티의 이름은 스크립트에서 엔티티의 존재 여부를 찾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구분이 명확하도록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름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띄워보겠습니다. 생성한 엔티티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두 개의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아바타 렌더러 컴포넌트와 코스튬 매니저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아바타 렌더러 컴포넌트는 메이플 스토리에 캐릭터를 출력하기 위한 컴포넌트이며 샘플월드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이어서 코스튬 매니저 컴포넌트는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의 모자, 상의, 하의, 신발, 장갑 등 장비 요소들을 선택하여 출력하기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캐릭터의 현재 상태를 가져오기 위한 스테이트 컴포넌트와 공격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트리거 컴포넌트의 경우 약간의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콜라이더 타입입니다. 콜라이더 타입은 충돌을 감지하는 콜라이더의 형태를 변경하는 요소입니다. 기본값은 박스로 되어 있으나 샘플월드에서는 서클을 사용하였습니다. 콜라이더 타입을 서클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클 라디우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서클 콜라이더의 반지름 길이를 지정하는 값입니다. 해당 값이 클수록 충돌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콜라이더 오프셋은 콜라이더의 중심 지점을 조정하는 값입니다. 이어서 콜리전 그룹입니다. 콜리전 그룹의 값을 클릭하면 디폴트, 트리거 박스, 히트 박스 3개가 기본 값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오른쪽에 패널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콜리전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콜리전 그룹을 살펴보면 디폴트, 트리거 박스, 히트 박스 3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플레이어와 몬스터의 충돌만 감지하도록 기능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캐릭터, 어택 레인지, 몬스터 두 개의 콜리전 그룹을 추가했습니다. 콜리전 그룹을 추가하는 방법은 콜리전 그룹 창 하단에 Add 콜리전 그룹을 통해 추가한 뒤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콜리전 그룹을 생성했다면 이어서 매트릭스입니다. 콜리전 그룹스가 충돌의 그룹을 지정한다면 매트릭스는 콜리전 그룹 간 충돌의 규칙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매트릭스에서 모든 체크박스를 해제한 뒤 캐릭터, 어택 레인지와 몬스터가 서로 충돌을 감지할 수 있도록 두 요소가 겹치는 박스에 체크를 설정합니다. 모든 설정을 마치셨다면 콜리전 그룹 창을 닫은 뒤 캐릭터 엔티티의 프로퍼티 창에서 콜리전 그룹을 캐릭터 어택 레인지로 변경합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다면 코스튬 매니저 컴포넌트의 각 요소를 클릭하여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모든 디자인을 마치셨다면 Use Custom Equip Only를 활성화하여 지정한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여기까지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새로운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캐릭터의 스탯, 공격 감지, 공격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컴포넌트의 이름을 유닛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엔티티를 캐릭터의 자식 엔티티로 추가합니다. 하이라키에서 생성한 캐릭터 엔티티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as Child, Create Empty를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자식 엔티티의 이름을 드래그 엔티티로 설정한 뒤 Add 컴포넌트를 통해 해당 엔티티에 기능을 부여하겠습니다. 드래그 엔티티의 역할은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클릭 후 홀드한 상태일 때 캐릭터를 다른 슬롯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엔티티입니다. 따라서 캐릭터의 외형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 아바타, 렌더러 컴포넌트, 코스튬 매니저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캐릭터의 외형을 써야 하니 코스튬 매니저 컴포넌트에 Use Custom Equip Only를 체크하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플레이어의 클릭을 감지하기 위한 터치, 리시브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새롭게 생성한 컴포넌트로 드래그, 드랍으로 이동을 구현하기 위한 드래그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엔티티 상단에 있는 Visible을 체크 해제하여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이것으로 캐릭터의 모델 준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모델로 변경하겠습니다. 캐릭터 엔티티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클릭하여 모델로 생성합니다. 정상적으로 모델로 변경되었다면 워크스페이스에 모델 언더바 엔티티의 이름으로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캐릭터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요소들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의 정보인 공격 범위, 공격 쿨타임, 공격력 등 다양한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제작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데이터셋을 클릭하여 데이터셋을 제작합니다. 생성된 데이터셋의 이름은 캐릭터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셋이니 캐릭터 데이터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샘플월드에서 데이터셋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ID입니다. 캐릭터 ID는 캐릭터를 구분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어서 그레이드는 캐릭터의 등급을 지정하는 값입니다. 베이직 어택 밸류는 기본 공격의 공격력을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어택 애니메이션 ID는 캐릭터의 기본 공격 애니메이션을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상단의 헬프, API 레퍼런스를 클릭한 뒤 아바타 애니메이션 제어하기 페이지에 액션, 네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베이직 어택 이펙트 ID는 캐릭터가 공격을 수행할 때 캐릭터에게 출력돼야 하는 이펙트의 ID 값입니다. 베이직 어택 히트 이펙트 ID는 캐릭터가 공격을 수행할 때 적에게 출력돼야 하는 이펙트의 ID 값입니다. 어택 레인지는 캐릭터의 공격 범위를 지정하는 값입니다. 베이직 어택 쿨타임은 캐릭터의 기본 공격의 쿨타임을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모델 ID는 앞서 제작한 모델의
아이디를 등록하기 위한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추가한 뒤 추가한 모델의 아이디를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델의 아이디를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제작한 모델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카피 엔트리 아이디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 데이터는 캐릭터가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스킬 데이터는 캐릭터의 공격 구현하기 선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캐릭터의 정보 준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캐릭터가 랜덤하게 소환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등급별 출현 확률을 지정하고 각 등급에 따라 동일한 확률로 선택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했습니다. 등급의 확률을 구현하기 위해 가차 레이트 데이터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차 레이트 데이터는 그레이드와 레이트 밸류 단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드는 어떤 등급의 확률인지 구분하기 위한 값입니다. 레이트 밸류는 해당 등급이 출현할 확률을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등급이 3등급까지 존재하므로 그레이드의 값을 3까지, 레이트 밸류의 총합을 100으로 지정하여 각 확률을 지정했습니다. 레이트 밸류가 65인 그레이드 1은 65%의 확률로 등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그레이드 2는 25, 그레이드 3은 10%의 확률로 출현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데이터셋 제작이 마무리되었다면 스트럭트 타입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스트럭트 타입은 하나의 이름으로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크립트입니다. 스트럭트를 만들기 위해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스트럭트 타입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스트럭트 타입의 이름을 각각 캐릭터 데이터, 가차 레이트 데이터로 지정합니다. 먼저 캐릭터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데이터 스트럭트 타입을 살펴보면 프로퍼티만 선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프로퍼티의 이름이 어딘가 익숙한 이름입니다. 스트럭트 타입의 프로퍼티 이름들은 모두 제작한 데이터셋의 요소들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제작자가 혼동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옆에 캐릭터 데이터, 데이터셋을 두고 비교하겠습니다. 캐릭터 데이터의 데이터셋 요소 이름들이 모두 스트럭트 타입의 프로퍼티로 등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럭트 타입을 제작해 둔다면 컴포넌트나 로직을 제작할 때 스트럭트 타입을 기준으로 값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작한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 로직을 제작하겠습니다. 로직에 대한 특징이 궁금하시다면 메이플 스토리 월드 크리에이터 채널의 슈팅 게임 만들기 영상에 로직 이해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캐릭터의 정보와 확률을 관리하는 로직의 이름을 캐릭터 가차 로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로직을 생성하는 방법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로직을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캐릭터 가차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의 생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프로퍼티의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퍼티를 추가합니다. 이어서 상단에 싱크를 클릭하여 논으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넘버라 지정된 값을 클릭한 뒤 필요한 형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와 같이 특정한 요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버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버튼을 클릭한 뒤 원하는 요소를 찾아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데이터는 앞서 제작한 데이터셋인 캐릭터 데이터셋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가차 레이트 데이터는 가차 레이트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스킬 데이터는 아직 제작하지 않았지만 추후 제작할 스킬 데이터셋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슬롯 그룹 컨트롤러는 추후 캐릭터 슬롯을 관리하는 컴포넌트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의 추가 방법은 앞서 학습한 프로퍼티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의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메소드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보이드를 클릭하여 해당 메소드가 반환해야 하는 값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소드의 우측 버튼을 클릭한 뒤 add 파라미터, remove 파라미터를 통해 메소드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값을 지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move를 통해 불필요한 메소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onBeginPlay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nBeginPlay는 월드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다른 메소드나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어서 init 캐릭터 데이터는 앞서 선언된 캐릭터 데이터가 비어있을 때 캐릭터 데이터셋을 불러온 뒤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가져온 뒤 로우 카운트 수만큼 반복하여 각 요소를 순서대로 등록합니다. 등록을 진행할 때 값을 찾기 위한 키로 캐릭터의 그레이드에 따라 그룹을 분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앞서 제작한 스트럭트 타입인 캐릭터 데이터를 선언하고 프로퍼티로 선언한 요소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럭트 타입을 선언해 둔다면 매번 프로퍼티를 각 컴포넌트에 선언할 필요 없이 값 전체를 원하는 형태로 넘기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init 가차 레이트 데이터는 가차 레이트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한 메소드로 앞서 제작한 init 캐릭터 데이터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nit 캐릭터 슬롯 그룹은 샘플월드 기준으로 인게임 맵 안에 있는 캐릭터 슬롯 포즈 그룹을 찾은 뒤 엔티티에 부여된 캐릭터 슬롯 그룹 컴포넌트를 등록합니다. 이어서 get random grade입니다. 가차 레이트 데이터의 모든 요소에 레이트 밸류를 더하여 총합을 계산합니다. 그 후 1에서 레이트 밸류의 총합 사이에 랜덤한 값을 출력시킵니다. 이어서 가차 레이트 데이터의 레이트 밸류를 기준으로 랜덤한 값의 뺄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 또는 0일 경우 당첨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등급을 반환합니다. 이어서 get random character data by grade value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달받은 grade value의 요소를 기준으로 전달받은 등급의 캐릭터 중 랜덤한 캐릭터 하나를 반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get random character data는 get random character by grade value를 통해 얻은 캐릭터의 값을 반환시키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request spawn 캐릭터는 현재 토큰 수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캐릭터를 소환할 수 있는 슬롯이 있는지 또는 토큰이 부족한지에 따라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스폰을 담당하는 슬롯을 제작하겠습니다. 하이라키 창에서 맵을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Create Empty를 통해 빈 엔티티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캐릭터 슬롯 포즈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캐릭터 슬롯 포즈 그룹의 프로퍼티에서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 값을 모두 0으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캐릭터 슬롯 그룹 컴포넌트라는 엔티티를 추가하겠습니다. 캐릭터 슬롯 그룹 컴포넌트는 이후에 제작할 슬롯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컴포넌트입니다. 이어서 캐릭터 슬롯 포즈라는 이름으로 자식 엔티티들을 생성합니다. 순서대로 캐릭터 슬롯 포즈 1, 캐릭터 슬롯 포즈 2와 같이 번호를 지정하여 구분했습니다. 또한 각 슬롯에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위치를 조정하여 위치를 설정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슬롯에 이펙트를 출력하기 위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어서 스프라이트 RUID에 원하는 이펙트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리소스를 찾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만약 잊으셨다면 이전 단원을 참고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환된 캐릭터들을 모아두기 위한 캐릭터 그룹이라는 엔티티를 추가합니다. 이어서 캐릭터 슬롯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컴포넌트를 제작해야 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캐릭터 슬롯 컴포넌트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두 개의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슬롯 컴포넌트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등록된 캐릭터를 관리하기 위한 current 캐릭터 엔티티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해당 슬롯이 몇 번째 슬롯인지 구분하기 위한 슬롯 넘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소드는 총 4개의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checkCan spawn 캐릭터는 current 캐릭터 엔티티가 비어 있을 때 false를, 그렇지 않을 경우 true를 반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init 캐릭터 엔티티는 전달받은 엔티티의 값으로 current 캐릭터 엔티티를 갱신합니다. init 슬롯 넘버 역시 전달받은 슬롯 넘버를 기준으로 슬롯 넘버를 갱신합니다. 마지막으로 get 슬롯 넘버는 현재 해당 슬롯이 몇 번인지 값을 반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슬롯들을 관리하는 캐릭터 슬롯 그룹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슬롯 리스트는 앞서 제작한 캐릭터 슬롯 포즈들을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 프로퍼티입니다. 캐릭터 그룹은 앞서 제작한 캐릭터 그룹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is dragging은 캐릭터를 드래그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nBeginPlay를 통해 캐릭터 슬롯 리스트, 캐릭터 그룹을 초기화하기 위한 init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init 캐릭터 슬롯 리스트는 자신의 자식 엔티티 중 캐릭터 슬롯 포즈라는 이름과 순번을 이름으로 엔티티들을 찾아 등록합니다. init 캐릭터 그룹은 자신의 자식 엔티티 중 캐릭터 그룹을 찾아 등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return empty 슬롯 넘버는 앞서 등록된 캐릭터 슬롯 리스트 중 current 캐릭터 엔티티가 nil인 슬롯을 찾아 반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spawn 캐릭터는 전달받은 슬롯 넘버와 캐릭터 데이터를 통해 해당하는 슬롯에 전달받은 캐릭터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위치 슬롯 캐릭터는 캐릭터를 슬롯 이동시킬 때 슬롯에 캐릭터가 있을 경우 서로의 슬롯을 교환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어 캐릭터 리스트는 캐릭터 그룹의 자식 엔티티들을 모두 파괴하고 각 슬롯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으로 기능의 구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캐릭터의 소환이 필요할 경우 캐릭터 가차 로직을 호출한 뒤 리퀘스트 스폰 캐릭터를 호출하여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인게임 UI의 컴포넌트인 인게임 UI 컨트롤러 내부의 이벤트 핸들러에서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드래그 컴포넌트의 스크립트 제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는 클릭을 인식받을 때 터치 아이디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핸들러는 이벤트의 중복 여부 검사를 위해 선언된 프로퍼티입니다. 릴리즈 핸들러는 터치 또는 클릭을 떼는 순간에 이벤트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슬롯 엔티티는 현재 존재하는 슬롯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패런트 엔티티는 자기 자신의 부모, 즉 캐릭터 엔티티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슬롯 그룹은 캐릭터 슬롯을 관리하는 관리자 컴포넌트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onBeginPlay를 통해 캐릭터 슬롯 그룹들을 초기화하도록 init 캐릭터 슬롯 그룹을 호출합니다. 이어서 init 캐릭터 슬롯 그룹으로 인게임 맵에 있는 캐릭터 슬롯 포즈 그룹 엔티티를 찾은 뒤 캐릭터 슬롯 그룹 컴포넌트를 등록합니다. 이제 클릭을 감지하는 이벤트인 핸들 터치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터치 아이디를 전달하여 add 핸들러를 통해 이벤트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add 핸들러를 통해 엔티티의 이동과 클릭을 해제했을 때 처리를 미리 등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move를 통해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 엔티티가 이동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nRelease를 통해 등록한 이벤트의 해제, 슬롯의 교체와 같은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이것으로 캐릭터의 제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있다면 적을 구성할 필요도 있겠죠? 이번엔 몬스터를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맵에 빈 엔티티를 생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엔티티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몬스터 언더바 몬스터 이름을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몬스터 언더바 오렌지 머쉬룸을 사용하겠습니다. 몬스터의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추가할 애니메이션을 미리 보기 위해서는 스프라이트 RUID에 찾은 리소스의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몬스터의 이동 애니메이션과 사망 시 애니메이션을 미리 찾아둡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구성이 마무리되었다면 몬스터가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위해 트윈 라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트윈 라인 컴포넌트는 지정한 위치를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먼저 트윈 타입은 트윈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값입니다. 리니어일 경우 일정한 속도로 위치 이동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트윈 타입을 리니어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듀레이션은 지정한 위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정하는 값입니다. 가령 10을 입력하면 10초에 걸쳐 지정한 마지막 위치로 이동합니다. 스탑 타입은 한 번만 실행하도록 원웨이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싱크 타입의 값을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구동하도록 클라이언트 온리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을 설정합니다. 샘플월드에선 네모난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포지션을 지정했습니다. 시작 지점에서 사각형의 각 지점을 목적지로 설정한 뒤 네 번째 목적지에서 첫 번째 목적지로 돌아오도록 총 5개의 포지션을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몬스터가 충돌에 감지되기 위해 트리거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트리거 컴포넌트의 콜라이더 타입을 몬스터의 이미지에 맞게 출력되도록 박스로 지정한 뒤 박스 사이즈, 콜라이더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이어서 콜리전 그룹을 앞서 제작한 몬스터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is 패시브를 true로 변경하여 몬스터도 충돌 연산을 수행하지 않도록 만들어 불필요한 연산을 최소화합니다. 이어서 몬스터가 피격되었을 때 받은 피해를 출력하도록 데미지 스킨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몬스터의 모델 제작을 마치기 전 HP바도 추가하겠습니다. 몬스터의 자식 엔티티로 빈 엔티티를 추가한 뒤 이름을 HP바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어서 체력바를 출력하기 위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한 뒤 스프라이트 RUID에 사용할 이미지의 리소스를 찾아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의 X와 Y의 값, 포지션 값을 조정하여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배치합니다. 추가로 몬스터의 스탯과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몬스터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컴포넌트를 생성 및 등록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모델의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작한 몬스터 엔티티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통해 모델화합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제작한 몬스터 엔티티가 모델로 제작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모델이 제작된 상태입니다. 모델의 제작이 마무리되었다면 정보를 담는 데이터셋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몬스터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데이터셋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몬스터 데이터는 4개의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몬스터 아이디입니다. 몬스터 아이디는 해당 값이 어떤 몬스터에 대한 값인지 구분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이어서 원사이클 무브 타임은 몬스터의 트윈 라인을 통해 한 바퀴를 몇 초 만에 돌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스타트 HP는 몬스터가 스폰되었을 때 가져야 하는 체력을 지정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아이디는 여러분이 제작한 몬스터의 모델에 엔트리 아이디를 등록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몬스터 데이터 제작이 마무리되었다면 스트럭트 타입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몬스터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스트럭트 타입을 구축하였습니다. 몬스터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한 로직의 제작은 추후 몬스터 스폰하기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몬스터의 몬스터 컨트롤러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윈라인 컴포넌트를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한 트윈라인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몬스터의 이동과 사망 애니메이션 ID를 저장하기 위한 Move 애니메이션 키, Die 애니메이션 키가 존재합니다. 몬스터의 이미지 출력을 담당하는 몬스터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역시 존재합니다. 다음은 몬스터의 생존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is alive, 몬스터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몬스터 데이터, 현재 체력을 관리하기 위한 current HP, 체력을 표기하기 위한 엔티티인 HP바를 등록하기 위한 HP바, 마지막으로 몬스터의 스폰을 관리하는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는 몬스터 스폰하기 단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nBeginPlay입니다. 자기 자신의 트윈라인 컴포넌트를 찾아 등록하고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찾아 등록하며 HP바 엔티티를 찾아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onUpdate는 몬스터의 트윈라인을 모두 실행했을 때 다시 반복하여 행동하도록 요청합니다. init 데이터는 전달받은 몬스터 데이터, 시작 위치인 스타트 포즈, 몬스터의 스폰을 담당하는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를 전달받아 초기화합니다. set enable state는 생성된 몬스터가
작동해야 하는 경우 해당 메소드를 호출하여 트윈 라인의 시작, 몬스터의 현재 체력 갱신, 몬스터 애니메이션 전환, 생존 여부의 변경, 엔티티의 활성화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get 데미지는 전달받은 데미지에 맞춰 체력을 차감하고 HP 바를 변경된 HP에 맞춰 수정하거나 사망 처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핸들러인 핸들 스프라이트 애님 플레이어 엔드 프레임 이벤트는 사망 애니메이션이 종료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비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으로 몬스터의 제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공격을 구현하겠습니다. 제작에 앞서 캐릭터의 스킬 데이터를 마무리로 제작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데이터셋을 제작합니다. 이번 데이터는 스킬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제 스킬 데이터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킬 ID입니다. 어떤 스킬이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 구분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이름 규칙으로 스킬 언더바 스킬 이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스킬 이펙트입니다. 스킬 이펙트는 적에게 출력해야 하는 스킬에 이펙트가 있을 경우 이를 등록하기 위한 ID 값입니다. 캐릭터 스킬 이펙트는 캐릭터가 스킬을 시전할 때 캐릭터에게 출력해야 하는 이펙트가 있을 경우 사용하기 위한 ID 값입니다. 스킬 어택은 스킬의 공격력을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어서 스킬 쿨타임은 스킬의 딜레이를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의 구성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어서 스트럭트 타입을 제작하셔야 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데이터셋과 동일한 이름인 스킬 데이터로 이름을 작성하였습니다. 스트럭트 타입의 프로퍼티 구성도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만드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제작한 스킬 ID 값을 앞서 제작한 캐릭터 데이터에 스킬 데이터에 등록함으로써 캐릭터에 스킬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캐릭터의 구성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를 제작할 차례입니다. 캐릭터 제작하기에서 미리 등록한 유닛 컨트롤러 기억하시나요? 유닛 컨트롤러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아바타 바디 컴포넌트, 자신의 공격 범위에 들어온 적들을 관리하기 위한 에너미 테이블, 기본 공격의 쿨타임을 계산하기 위한 베이직 어택 델타, 캐릭터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캐릭터 데이터, 캐릭터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드래그 컴포넌트를 등록하기 위한 드래그 컴포넌트, 현재 캐릭터가 등록된 슬롯을 등록하기 위한 커런트 슬롯, 스킬의 쿨타임을 계산하기 위한 스킬 델타, 캐릭터의 스킬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캐릭터 스킬 데이터, 마지막으로 충돌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nBeginPlay는 아바타 바디 컴포넌트와 드래그 컴포넌트, 트리거 컴포넌트를 찾아서 등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init 캐릭터 데이터는 전달받은 캐릭터 데이터, 슬롯 엔티티를 자기 자신의 캐릭터 데이터, 커런트 슬롯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추가로 전달받은 정보 중 공격 범위를 갱신하도록 트리거 컴포넌트의 서클 라디어스를 조절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전달받은 캐릭터 데이터에 있는 스킬 데이터의 정보를 요청하여 스킬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어서 init 드래그 컴포넌트 스프라이트가 있는데요. 내용만 보면 꽤 충격적이죠? 사실 내용은
코스튬 매니저 컴포넌트의 모든 요소를 가져온 뒤 드래그 엔티티에 코스튬 매니저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체인지 슬롯은 전달받은 슬롯 엔티티를 통해 자기 자신의 슬롯을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온 업데이트는 델타 타임만큼 시간을 증가시키며 스킬 공격 또는 기본 공격의 쿨타임 시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 공격을 수행하고 시간을 다시 0초부터 카운트하도록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스킬 공격 중 기본 공격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예외 처리를 추가했습니다. 베이직 어택은 캐릭터가 기본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저장된 에너미 테이블 중 공격할 수 있는 몬스터를 공격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데이터에 저장된 이펙트를 출력하고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에게 저장된 기본 공격의 공격력만큼 값을 전달하여 데미지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킬 어택입니다. 스킬 어택은 저장된 적의 리스트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적에게 공격 수행, 이펙트 출력, 애니메이션 재생과 공격할 적에게 데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공격할 수 있는 적을 관리하기 위한 에너미 테이블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트리거 엔터 이벤트와 트리거 리브 이벤트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리거 엔터 이벤트를 통해 전달받은 이벤트의 엔티티가 몬스터 콜리전 그룹을 가지고 있을 때 에너미 테이블에 등록하도록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트리거 리브 이벤트는 적이 캐릭터의 공격 범위를 벗어날 때 에너미 테이블에서 해당 적 엔티티를 해제하도록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적에게 공격을 수행할 때 만약 에너미 테이블에 이미 사망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적 또는 비정상적인 엔티티는 자동으로 에너미 테이블에서 제거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캐릭터의 공격 구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엔 몬스터를 스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각 웨이브마다 지정된 몬스터가 스폰되며 스폰의 개수를 조절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결과물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샘플월드에서 몬스터의 스폰을 관리하는 웨이브 데이터,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웨이브 인덱스입니다. 웨이브 인덱스는 몇 번째 웨이브에 무엇을 생성할 것인지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어서 스폰 몬스터는 어떤 몬스터를 스폰시킬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앞서 제작한 몬스터 데이터의 ID 값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 몬스터 카운트는 해당 웨이브에 몇 마리의 몬스터를 생성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데이터셋 제작을 마무리했다면 스트럭트 타입 스크립트를 이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웨이브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스트럭트 타입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몬스터의 스폰을 담당하는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를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라키에서 맵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Create Empty를 통해 빈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로 변경한 뒤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 값을 맵의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이어서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것으로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의 준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몬스터의 정보를 처리하는 로직과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의 구성을 마무리하여 몬스터 스폰 기능을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몬스터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몬스터 스폰 로직을 제작합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로직을 생성한 뒤 몬스터 스폰 로직으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어서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몬스터 데이터를 담기 위한 몬스터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웨이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웨이브 데이터가 있습니다. 메소드인 onBeginPlay에서 몬스터 데이터, 웨이브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한 메소드인 initMonsterData, initWaveData를 실행합니다. initMonsterData는 몬스터 아이디를 키로 사용하여 등록하고 사용합니다. 이어서 initWaveData는 id 값을 기준으로 키 값을 가지고 사용됩니다. 저장된 값들을 가져오기 위한 getMonsterData by MonsterID, getSpawnList가 있습니다. getMonsterData by MonsterID는 전달받은 몬스터 ID 값을 기준으로 키를 찾아 value를 반환합니다. 이어서 getSpawnList는 전달받은 웨이브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해당 웨이브에 출력해야 하는 값들을 반환합니다. 이제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를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몬스터 리스트는 제작된 몬스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웨이브 인덱스는 현재 웨이브를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스탠바이 타임은 다음 웨이브가 시작되기 전 여유 시간을 지정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스폰 포즈는 몬스터가 최초로 시작되어야 하는 위치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값입니다. 타이머 아이디는 타이머 서비스를 사용하면 반환되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타이머 서비스를 해제하기 위해 선언된 프로퍼티입니다. 스폰 엔티티 카운트는 추후 설명할 오브젝트 풀과 연관이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몬스터를 생성할 때 한 번에 몇 마리의 몬스터를 생성할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맥스 스폰 카운트는 웨이브 데이터에서 생성해야 하는 몬스터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값입니다. 커런트 스폰 카운트는 현재 생성한 몬스터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값입니다. 리메인 몬스터 카운트는 현재 남은 몬스터의 수를 저장하고 계산하기 위한 값입니다. 맥스 리메인 몬스터 카운트는 현재 웨이브에서 최대로 생성되는 몬스터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값입니다. isFinish 데이터는 웨이브 정보를 받아올 때 더 이상 웨이브의 값이 없을 경우 true로 전환하여 게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값입니다. pause spawn은 웨이브의 몬스터 생성이 완료되었을 때 추가적인 몬스터 생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onBeginPlay는 웨이브 인덱스를 1로 초기화합니다. 그 후 UI 초기화를 요청한 뒤 initWave를 실행합니다. 이어서 initWave는 현재 웨이브 인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 값이 없을 경우 결과를 불러오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경우 데이터에 맞춰 몬스터가 일정한 시간으로 스폰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폰 몬스터는 전달받은 몬스터 아이디를 기준으로 몬스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플레이 몬스터는 전달받은 몬스터 아이디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몬스터가 있는지 탐색, 있을 경우 몬스터 컨트롤러에 set enable state를 호출합니다. 업데이트 리메인 몬스터 카운트는 몬스터가 처치되었을 때 또는 생성되었을 때 리메인 몬스터 카운트를 갱신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change result UI는 결과창이 출력될 때 생성된 몬스터 중 활성화 상태인 몬스터가 있을 경우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call restart는 모든 정보를 게임 시작 상태로 전환한 뒤 게임이 재시작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메소드입니다. 여기까지 제작하셨다면 몬스터의 스폰 기능이 작동됩니다. 이어서 오브젝트 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던 오브젝트 풀이 대체 무엇일까요? 오브젝트 풀은 게임의 최적화를 위한 기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수십, 수백, 수천의 몬스터가 등장하는 게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많은 몬스터가 처치될 때마다 삭제하고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쉬운 개념입니다. 그냥 지우고 다시 쓰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몬스터의 정보를 저장해둔 위치를 찾고 관련된 정보를 지우고 불필요한 공간을 정리하는 등 다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매번 지우고 생성하고를 반복한다면 컴퓨터의 입장에선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식이 바로 오브젝트 풀입니다. 오브젝트 풀은 시작할 때 미리 많은 엔티티를 생성하고 사용할 때만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메모리는 매번 몬스터를 생성하고 소멸시키지 않아도 되며 사전에 등록된 엔티티를 켜고 끄는 행위만 하면 되므로 작업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이를 위해 앞서 구현했던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퍼티에 스폰 엔티티 카운트가 50으로 선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몬스터를 생성할 때 한 번에 50개의 몬스터를 미리 생성하기 위한 값입니다. 해당 값을 100, 200으로 늘릴 때 미리 100, 200마리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init wave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몬스터 리스트에서 몬스터 아이디를 키로 가지는 밸류들을 스폰 리스트에 등록하여 사용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몬스터 풀이 느릴 때 스폰 몬스터를 호출하거나 가용 개수가 모자랄 때 스폰 몬스터를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맥스 스폰 카운트를 통해 지정된 개수만큼 몬스터를 미리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의 사용 여부를 몬스터 엔티티의 사용 여부로 결정하기 위해 스폰 리스트 i에 enable이 false일 때 사용 가능 개수를 추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몬스터 엔티티가 미리 생성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시연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몬스터 스폰 컨트롤러의 자식 엔티티를 살펴보면 수많은 몬스터 엔티티가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몬스터들을 미리 메모리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방식이 오브젝트 풀입니다. 그러나 오브젝트 풀이 항상 만능은 아닙니다. 이렇게 엔티티를 미리 만들어 둔다는 말은 램의 사용량을 늘립니다. 따라서 엔티티를 무제한으로 미리 생성할 경우 그만큼 램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오히려 월드의 성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많이 만들면 해결되겠지 라는 심리로 접근하는 게 아닌 적절한 양을 조절하고 미리 제작하는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캐릭터의 소환 기능과 비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의 소환 비용을 관리하는 로직을 만들기 위해 게임 로직을 하나 제작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하여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로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한 로직의 이름을 게임 로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로직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입니다. 소환 재화를 관리하기 위한 서먼 토큰이 가장 먼저 존재합니다. 이어서 웨이브의 마지막 몬스터가 출력되어 타이머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니드 타이머입니다. 그 후 타이머의 최대 시간을 지정하기 위한 맥스 레프트 타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레프트 타임 델타가 있습니다. 해당 값들을 통해 웨이브의 마지막 몬스터가 소환된 순간 맥스 레프트 타임만큼의 시간이 주어지며 해당 시간이 0이 되기 전 몬스터를 처치해야 하는 기능을 구성합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need result는 결과 창출력이 필요할 경우 호출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리스타트 게임은 게임을 재시작해야 할 경우 게임의 상태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on begin play는 월드가 시작될 때 추후 구현할 오프라인 보상을 통해 서먼 토큰을 추가하도록 기능을 요청합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ID 값을 기준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어서 call 오프라인 리워드는 본격적으로 유저의 오프라인 보상을 제공하도록 기능을 요청합니다. 리퀘스트 오프라인 리워드는 전달받은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타임 리워드 로직에게 오프라인 보상을 달라는 요청을 수행합니다. 업데이트 서먼 토큰은 서먼 토큰의 개수가 변경되면 이를 갱신하기 위해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이어서 니드 타이머입니다. 몬스터의 웨이브가 끝에 달하면 니드 타이머를 통해 타이머가 필요한 상태임을 전달합니다. 디세이블 타이머는 현재 타이머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on 업데이트를 통해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결과를 출력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환 버튼을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 UI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화면 하단에 UI 그룹스를 클릭한 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UI 그룹을 추가합니다. 이어서 새롭게 제작한 UI 그룹의 이름을 인게임 UI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게임 UI 그룹에 소환을 위한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인게임 UI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as Child, Create UI Empty를 클릭해 빈 UI 엔티티를 제작합니다. 제작한 엔티티의 이름을 적당히 변경합니다. 이어서 제작한 엔티티에게 Add 컴포넌트를 통해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어서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 원하는 버튼의 이미지를 선택한 뒤 배치합니다. 버튼의 배치가 끝났다면 자식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자식 엔티티는 버튼에 이름을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엔티티의 이름을 텍스트로 변경한 뒤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UI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값을 조절하여 버튼이 프레임 안에 텍스트가 출력되도록 수정합니다. 수정을 마치셨다면 로컬라이징을 위해 로케일 데이터셋을 제작해야 합니다. 로케일 데이터셋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 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로케일 데이터셋 디폴트를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로케일 데이터셋의 이름을 스트링 데이터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입니다. 키는 로컬라이징을 진행할 때 어떤 텍스트에 로컬라이징이 필요한지 구분하기 위한 값입니다. 소스는 자동 번역을 사용할 경우 해당 소스를 기준으로 번역된 결과물을 가져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노트는 다른 월드 개발자 간 소통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텍스트 정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기 위한 값입니다. KO는 한국어, EN은 영어 환경에서 월드가 실행되면 해당하는 텍스트가 출력되도록 미리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소환 버튼을 만들기 위해 UI_summon 이라는 키값을 제작한 뒤 각 요소를 등록했습니다. 이어서 소환 버튼의 텍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소환 버튼의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의 텍스트에 앞서 제작한 UI_summon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is localization 키를 체크하여 월드가 실행되면 실행된 국가에 맞춰 자동으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메이플스토리 월드 크리에이터 채널의 내 월드 글로벌 서비스하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I의 구성이 되었으니 기능을 추가해야겠죠? 하이라키에서 인게임 UI를 클릭한 뒤 인게임 UI에 인게임 UI를 관리하기 위한 인게임 UI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다른 UI의 기능들은 추후 알아보도록 하며 이벤트 핸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버튼 클릭 이벤트가 존재하며 타겟은 앞서 제작한 소환 버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당 상태일 때 플레이어가 소환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리퀘스트 스폰 캐릭터를 호출하게 됩니다. 리퀘스트 스폰 캐릭터를 호출받은 캐릭터 가차 로직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서먼 토큰의 개수가 가능한지 빈 슬롯이 있는지 확인한 뒤 소환 여부와 이에 따른 재화 처리를 진행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작했던 몬스터 컨트롤러의 get damage에서 몬스터가 사망 시 게임 로직에게 서먼 토큰을 1개 증가시키도록 요청하여 몬스터 처치 시 토큰을 1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환 시스템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보상을 구현하기 전 플레이어의 최고 기록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의 최고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을 제작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 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로직을 통해 신규 로직을 제작합니다. 이어서 신규 로직의 이름을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으로 설정한 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의 프로퍼티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버 베스트 웨이브입니다. 서버 베스트 웨이브는 서버에 유저의 최고 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해당 프로퍼티는 서버에서 관리되어야 하므로 싱크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클라이언트 베스트 웨이브는 샘플월드에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고 서버에 전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스토리지 키는 플레이어의 최고 기록을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베스트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저장과 불러오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웨이브의 값을 기준으로 서버에 유저의 최고 기록을 저장, 불러오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퀘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퀘스트 로드 베스트 웨이브, 리퀘스트 세이브 베스트 웨이브는 다른 컴포넌트 로직에서 호출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전달받은 유저 아이디 또는 현재 최고 기록까지 함께 전달받아 유저 아이디 값을 가진 사용자의 최고 기록을 가져오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세이브 베스트 웨이브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미터로 유저 아이디와 베스트 웨이브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베스트 웨이브로 서버 베스트 웨이브를 갱신한 뒤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서버에 있는 유저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어서 스토리지 키를 키로 사용하여 값을 저장하도록 요청합니다. 로드 베스트 웨이브의 경우 유저 아이디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유저의 정보를 가져온 뒤 스토리지 키를 통해 저장했던 값을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유저가 처음 월드를 실행하거나 정보가 비정상적일 경우 0으로 예외 처리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싱크 프로퍼티입니다. 온싱크 프로퍼티는 앞서 선언한 싱크 형태의 프로퍼티의 값이 변경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로드 베스트 웨이브를 통해 서버 베스트 웨이브의 값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메소드가 호출되며 전달받은 밸류 값을 클라이언트 베스트 웨이브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셨다면 보통 눈치가 아니십니다. 현재 샘플 월드는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제작된 월드입니다. 따라서 서버를 통해 값의 변경이나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 최고 웨이브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값을 신뢰하고 이를 등록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동기화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API 레퍼런스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API 레퍼런스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항목을 참고하여 학습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보상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방치형 게임에서는 익숙한 시스템이죠. 오프라인 보상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있어도 시간에 비례하여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유저한테 보상만 주는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보상은 유저가 월드에 재방문하면 보상을 습득할 수 있다는 학습을 기반으로 유저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간 대비 보상을 지급한다면 유저의 재방문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보상 지급을 위한 방법으로 게임 로직에 서먼 토큰의 값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극적인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10초마다 값이 증가하도록 제작되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플레이어의 시간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로직을 제작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로직을 통해 로직을 생성합니다. 이어서 제작된 로직의 이름을 타임, 리워드 로직으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로 스토리지 키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키는 앞서 제작한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과 같이 저장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키를 저장한 값입니다. 오프라인 리워드는 서버에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보상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오프라인 리워드 컴플리트는 플레이어가 오프라인 보상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드 라스트 로그인 타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달받은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기존에 저장된 접속 시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만약 저장된 값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으면 값을 0으로 반환하며 그렇지 않을 때 저장된 시간을 반환합니다. 가져온 시간을 Calculate Time Reward에 전달하여 플레이어가 수령해야 하는 보상을 계산하도록 요청합니다. Calculate Time Reward에서는 전달받은 시간이 0이거나 닐일 경우 최소 지급 개수인 1개만 서먼 토큰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는 현재 시간과 이전에 접속한 시간을 비교 및 계산하여 10초의 차이가 날 때마다 서먼 토큰을 1개씩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메스점 플로어에 10으로 놔두는 항목이 바로 10초 단위로 값을 증가시키도록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10초가 아닌
1분일 경우 60, 1시간일 경우 3600을 입력하면 원하시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alculate Time 리워드를 통해 보상을 습득했다면 Save Current Time을 통해 현재 시간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싱크 프로퍼티에서 오프라인 리워드의 값이 변경되었다면 게임 로직에 업데이트 서먼 토큰을 호출하여 변경된 값만큼 토큰을 추가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가 다음 접속을 수행했을 때 기존 접속 시간과 비교하여 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에는 허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암호화의 이슈. 플레이어가 접속하는 시점에 즉시 시간을 저장하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유저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현재 플레이 중인 위치를 바꿀 경우 비정상적인 작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용화를 위한 수준으로 기능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다음의 항목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 플레이어의 접속 국가가 변경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시간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상받는 데 있어 현재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보상의 종류가 늘어나도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통해 시간당 상승량을 조절할 수 있는 테이블을 구성,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오프라인 보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I를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UI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단원에서는 UI 그룹스에 대한 개념과 게임 오버, 재화의 표시, 결과 UI, 최대 웨이브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UI 그룹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하이라키 창을 살펴보면 UI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UI 그룹스는 그룹 단위로 UI가 구성되며 UI 그룹스의 순서에 따라 출력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A라는 UI 그룹스가 있고 B라는 UI 그룹이 존재합니다. 만약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로 존재할 경우 어떤 UI가 모니터의 앞에 출력될까요? 정답은 B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UI 그룹스의 순번에 따라 UI의 출력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순서에 주의하여 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게임 오버를 제작하겠습니다. 상단에 UI 버튼을 클릭한 뒤 UI 그룹스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새 UI 그룹스를 제작합니다. 이어서 생성한 UI의 이름을 Result UI로 설정합니다. 이제 화면의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불투명한 배경을 출력하기 위한 논클릭 BG, 결과창임을 알려주기 위한 Result 텍스트, 달성한 웨이브와 최고 웨이브를 출력하기 위한 골 프레임, 골 텍스트, 마지막으로 재시작을 위한 리스타트 버튼, 버튼의 이름을 출력하기 위한 버튼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논클릭 비즈부터 만들겠습니다. 논클릭 비즈의 프로퍼티 창을 살펴보면 UI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네모난 UI를 앵커라고 부릅니다. 앵커를 클릭한 뒤 모든 사각형에 색이 칠해진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의 값을 모두 -300으로 설정합니다. 이런 짓을 왜 합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전체 화면을 벗어나 불투명한 배경이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PC 환경의 경우 드물지만 모바일 환경일 경우 다양한 화면비를 가진 기기들이 많습니다. 이때 특정한 기기에서는 UI가 잘 안 보이거나 UI를 뚫고 보인다든지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300을 통해 화면 너머로도 논클릭 비즈가 화면을 가리도록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 컬러를 조정한 뒤 알파 값을 적절한 값으로 조절하여 UI를 구성합니다.
이어서 제목을 표기하기 위해 Result Text 엔티티에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한 뒤 텍스트의 내용을 리절트로 작성합니다.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 폰트 사이즈, 폰트 컬러를 변경하여 제목을 꾸며줍니다. 그 후 골 프레임에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한 뒤 결과를 출력할 프레임을 제작합니다. 그 후 골 텍스트에 UI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앵커를 전체로 설정,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의 값을 각 10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골 텍스트가 속한 텍스트 프레임에 10만큼씩 상, 하, 좌, 우로 여유 공간을 두게 됩니다. 골 텍스트에 출력되어야 하는 텍스트를 미리 입력한 뒤 적절한 크기와 색상을 부여합니다. 만약 텍스트 내에 줄바꿈이 필요할 경우 ~n을 입력하여 줄바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타트 버튼에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와 버튼 컴포넌트를 버튼 텍스트 엔티티에는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버튼에 이름을 추가할 준비를 합니다. 이어서 워크스페이스에 스트링 데이터를 열어 값들을 등록합니다. 다시 하기 버튼에 추가할 UI 언더바 retry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UI 언더바 result wave로 구성합니다. 각각의 소스와 KO, EN 등 필요한 항목에 출력할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된 내용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중괄호 0 또는 중괄호 1로 입력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중괄호 0 또는 중괄호 1은 텍스트를 출력할 때 해당 부분에 값을 받아와 출력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가령 달성 웨이브 중괄호 0으로 되어 있다면 추가하는 값의 숫자 또는 문자에 따라 값이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리절트 UI 제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절트 UI에서 리절트 UI 컨트롤러를 추가한 뒤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달성치를 표기하기 위한 골 텍스트라는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앞서 제작했던 엔티티인 골 텍스트에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onBeginPlay를 통해 init 골 텍스트라는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init 골 텍스트는 자기 자신의 자식 엔티티에서 골 텍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엔티티를 찾아 등록합니다. 업데이트 리절트 텍스트는 achieve 골 카운트와 베스트 골 카운트라는 이번 플레이에서 달성한 웨이브, 최고 기록을 전달받아 이를 UI에 표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show와 hide는 리절트 UI를 보이거나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핸들러로는 버튼 클릭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앞서 제작한 버튼인 리스타트 버튼을 등록하여 리스타트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재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가리고 게임 로직에게 재시작 처리를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것으로 결과창의 제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인게임 UI를 구성하겠습니다. 인게임 UI는 다음의 항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웨이브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웨이브 카운트, 현재 몬스터의 수를 보여주고 최대로 소환될 수 있는 몬스터의 수를 표기하기 위한 몬스터 카운트, 현재 웨이브에서 남은 시간을 표기해야 할 때 출력하기 위한 레프트 타임, 마지막으로 현재 소환 토큰의 수를 표기하기 위한 서먼 토큰이 존재합니다. UI를 구성하는 방법은 앞서 학습한 방식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디자인으로 UI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인게임 UI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몬스터의 수를 표기하기 위한 몬스터 카운트 텍스트, 현재의 웨이브 단계를 표기하기 위한 웨이브 카운트 텍스트, 소환 토큰의 수를 표기하기 위한 서먼 토큰 텍스트, 타이머 엔티티를 켜고 끄기 위한 타이머 엔티티, 마지막으로 실제 남은 시간을 표기하기 위한 타이머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볼까요? 온비긴 플레이를 통해 앞서 선언한 프로퍼티들을 찾아서 등록하는 메소드들을 실행합니다. init 몬스터 카운트 텍스트, init 웨이브 카운트 텍스트, init 타이머, init 서먼 토큰 메소드들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요소들을 찾을 때 이미 지정된 이름들을 기준으로 찾기 때문에 엔티티의 이름을 통일시키거나 스크립트에 선언된 엔티티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어서 count left 몬스터 메소드를 통해 현재 몬스터의 수와 최대 존재 가능한 몬스터의 수를 갱신하도록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웨이브 카운트를 통해 웨이브가 변경되면 웨이브의 값을 UI에 맞춰 업데이트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업데이트 서먼 토큰 UI를 통해 서먼 토큰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하여 UI에서 소환 토큰의 개수가 갱신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UI의 업데이트가 이뤄질 때마다 UI를 찾고 UI가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방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I의 컨트롤러들을 관리하는 로직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UI 매니지 로직이라는 로직이 해당 기능을 수행합니다. UI 매니지 로직은 앞서 제작한 인게임 UI 컨트롤러, 리절트 UI 컨트롤러를 등록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 필요한 UI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구성된 메소드 역시 업데이트 몬스터 카운트, 업데이트 웨이브 카운트, 업데이트 서먼 토큰 등 미리 제작했던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컴포넌트는 UI의 존재를 일일이 찾아 호출할 필요 없이 UI 매니지 로직을 통해 필요한 UI의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형 샘플월드의 구성과 제작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방치형 월드의 경우 끊임없는 보상을 제공하고 플레이어가 제공된 보상을 통해 성장하여 더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유저가 정보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세련되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UI와 보상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치를 제시하는 UI,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있는 UI를 구성하여 플레이어를 더욱 몰입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개선하며 이를 게임의 수치로 녹여 내신다면 더 몰입감 있는 방치형 월드를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방치형 샘플월드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